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후기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실질적으로 오늘 새해 첫날인데 조성식의 후기에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고 최혜병 순직 사건에서 법대로 수사하다가 또 적법하게 경찰의 수사 내용을 이첩했다가 항명이라는 그런 죄를 쓰고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지난 1년 동안 맹활약을 해오셨던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은 저하고 정말 또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지난 1년여 동안 제가 오마이TV에서 이 해병대 사건을 중점적으로 많이 다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김 변호사님이 아주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적절한 분석을 해주시고 또 때로는 다른 어떤 매체에 나가기 전에 어떤 그런 고급 정보 이런 것도 미리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네, 인연이 있었죠. 네. 그 이제 박대령 육성도 여기서 처음 공개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예. 참. 그게 이제 VIP 외압 외압 그걸 직접 박대령이 네, 자신의 목소리로 증언하는 변호사님한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로운 게 그때 제가 어느 시점에 그 대통령께 빨리 저기 잘못을 인정하고 털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위험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엉뚱하게 지금 다른 사건으로 지금 이렇게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지금 탄핵 심판에 들어가 있는 본인도 굉장히 불행하고 국가도 불행하고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참 그 뒤돌아보니까 윤석열 참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참 그런 윤석열 이분이 작년 3월부터 이제 뭐 비상대권이라는 이름으로 뭘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이종섭 장관이 도망가고 그래서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총선에서 패배가 짙어질 그런 시기쯤 이런 엉뚱한 생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당당한 정도의 길을 가라고 권했더니 이상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길로 가다가 지금 나락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딘가에서 그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기를 사람이 지금 눈이 가려서 자꾸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로 가면 낭떠러지라고 알려줘야지 계속 박수치고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계속 가십시오 하고지고 톡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또 다른 사람 찾을 거냐. 제가 그렇게 조금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지금 딱 그 모양 아닙니까? 이미 낭떠러지에 떨어졌죠. 떨어져서 이제 다시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미련을 가지고 지금 살았나 죽었나를 보고 있지만 죽은 것이 확인되면 또 다른 사람 찾을 거예요. 대타로. 그러니까 참 본인도 안타깝고 그 세력도 안타깝고 왜 이렇게 우매한 짓들만 하는지. 원래 그 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옛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생각이 많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들이 자리 잡는 거예요. 지금 그 저도 계엄 선포되던 12월 3일이 기억나는데 저는 방송을 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변호사님도 사실은 상당히 좀 위험한 그렇죠. 주변에서 다 체포 대상자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도 모른 채 저는 서둘러서 이제 사무실을 나와가지고 좀 안전한 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상황을 보니까 경찰들이 아직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포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헬기가 그 이제 군인들을 태운 헬기가 국회 쪽으로 날아가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정말 비현실적이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그 경험이 제가 이제 작년 그 계엄이 12월 3일 날 선포됐는데 제가 어머니가 11월 24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을 치르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인식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비현실적. 그 상을 치르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너무 비현실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수습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 뭐 분노 이런 것들이 교차했죠. 또 지금도 제가 참 어이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자, 12월 4일에 계엄이 선포됐다면 그래서 계엄이 선포돼서 그것이 실행에 나아가고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은 유튜버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수거됐을 겁니다. 자기들 표현대로. 수거.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계엄이 선포됐다면, 계엄이 성공했다면, 내란이 성공했다면 탄핵하자는 쪽의 목소리가 지금 나올 수 있을까요? 싹 잡혀갔겠죠. 네. 바로 그것이 이 사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다. 그런데 오히려 내란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극우 세력들은 일부 유튜버들이 지금 탄핵팔이를 하면서 지금 이 돈벌이에 현안이 네. 돼 있단 말이죠. 그들은 그것도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라는 것이 과거 많은 국민들의 희생 위에 있었다라는 것도 모른 채,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정말 좀 속된 말로 배가 아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물론 그런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희생 위에 그 정치적 자유가 얻어졌는데 그걸 만끽하면서 그 희생자를 조롱하고 또 이제는 또 그런 민주적 성취를 갈아엎겠다는데 그 민주적 자유를 마음껏 또 활용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참 어이없고 기가 차고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참 무엇이 뭐 법인지는 참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뻔뻔하게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찬동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민주주의냐는 거예요. 네. 법이 없는 거지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기들 말 맞다나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지금 국민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히틀러도 죽을 때까지 지지자는 있었을 거예요. 그 몇 퍼센트 안 되는 지지자를 가지고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거기 모여 있는 많은 분들이 내란이 뭔지를 압니까? 과거 전두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지를 압니까? 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전두환도 다 칭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지는 결코 올바른 지지가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하물며 배웠다는 사람이 검찰총장식이나 했다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 참 가관이고 제가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때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했던 것이 네.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그 성당에서 하시는 모임에 제가 가서 그래도 이제 어떤 이 종교인들이라면 축복해줘야 된다. 그래서 빨리 본인의 과오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신부님들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의 의미는 저도 알겠어요. 내가 당신만 못해서 이러는 거냐 이거죠. 다 그런 단계 거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도 최종적인 이런 결정을 한 거다라는 표정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함부로 그런 말씀을 못 하고 있죠. 야, 내가 섣부른 얘기였구나. 그야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구나. 근데 참 이번 사태는 너무나 우리 역사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본인이 지금도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그 망상이라는 표현. 망상. 어떻게 대통령 경로를 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망상인지 아닌지 점검이라도 해봐야지. 통화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그 통화 기록에 대해서 확인할 생각도 안 한 채 그냥 망상이래요. 그건 너무나 어설픈. 그래서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 일을 보십시오. 도대체 반국가 세력이 누구며 그것을 무슨 재간으로 척결할 것이며 이번에도 참 제가 어이없는 게 뭐냐면 법조인으로서 어이없는 게 비상대권이래요. 네. 헌법에 비상대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비상계엄은 비상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대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되지 않을 때 군이 그 경찰을 담당한다라는 역할을 조금 바꾸는 그런 정도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은
그대로 본질적으로는 유지돼요. 네. 그런데 자기 혼자 망상에 빠진 거죠.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도 해산할 수 있고 뭐 정치인들도 싹 잡아들일 수 있고 혼자만의 망상입니다. 헌법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것까지 금할 수 있다. 이번에 발칙한 게 김용현 그 국방장관이 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했다죠 지금? 예. 포고령 위반으로. 아 그럴 거면 그냥 어이가 그날 계엄 해제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전부를 고발해야죠. 자기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 활동을 금지시켰으니까. 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표결했으니 국회 활동한 거 아닙니까? 싹 고발해야죠. 그리고 그날 거기에 있었던 국회 관계자들, 의사를 진행하고 각종 행정 업무를 뒷받침했던 보좌관들 다 싹 다 고발해야죠. 그거야말로 어느 시대에나 가능한 폭거겠습니까? 그게 제가 그래서 윤석열 이 내란 수계를 어느 날 곰곰이 한번 반추해봤어요. 일단 건국 이래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이런 지도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네. 비견될 수 있는 게 연산군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연산군 좀 거론해요. 폭군이라고 네. 이제 광해군은 폭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광해군 그래도 또 뭐 나름 공익고 개혁 성향의 광해군은 뭐 제가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정치적인 시각의 차이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몰린 거지. 그분은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폭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마 연산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폭군의 대열에 들 겁니다. 이 윤석열 내란 수계가 하려고 했던 일이 만약 실행됐다면 이건 정말 연산군의 대열에 드는 일이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비난을 많이 받았으나 그것과도 또 걔가 달라요. 그때하고 이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두환조차도 끝내 발포 명령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노태우 대통령이 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참여했을까요? 그분이 불자였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그런 게 그래도 있었단 얘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에 대한 그 절망감, 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식, 이 생을 마감할 때쯤 그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나의 원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뒤늦게나마 참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총을 쏴서라도 부수고 들어가라. 그리고 설사 그런 짓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일이 성공했으면 그 후속조차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뒤에 노상원이 있잖아요. 네. 노상원 1, 2, 3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는 짓이 뻔해요.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 계엄이 선포되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그랬어요. 정치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해서 간첩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반국가 세력이라고 정의했고 그래서 그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으니 계엄 통해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밖에. 헌법은 계엄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오랫동안 그 광주 그 민주화 운동과 군과의 그런 어떤 이 아픈 역사 이것 때문에 군은 꾸준히 계엄을 순화하기 위해서 합법화하기 위해서 합참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도 했고 실행 매뉴얼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가 도래해도 계엄 상황이 그래서 벌어져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국가 기능이 그렇게 말살되지 않도록 많은 안전장치를 해놨다고요. 이번에 아예 다 무시죠. 아예 다 무시. 그리고 계엄 사령관조차도 뭐 핫바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계엄사령관 원투지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이 아니었죠. 사실상 포고령을 자기가 못 만드는데 뭘 그렇잖아요. 그건 그래서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계엄사령관의 위치라는 것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계엄제도의 본래 취지는 군 전문가인 계엄사령관으로 해서 군의 필요성에 맞게 정부를 좀 운영해봐라 이런 취지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계엄이라는 게. 그런데 이들은 계엄을 선포해서 일단 체포영장 없이 잡아들인 다음에 고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과의 연결을 자백받고 그래서 간첩으로 만든 다음에 국민 앞에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거 봐라.
당신들이 찍었던 이 사람들 다 간첩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수작이에요. 전두환이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내란 수괴로 몰아가지고 사형을 선고하게 맞아요. 만들고 네. 집행까지 직전까지 갔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참격이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정권 잡겠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번에는 뭐 아예 그냥 사살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다 이런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거라는 표현에서 저는 그래서 제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길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민들을 수거한다더니 당신이 이제 수거되게 생겼군요.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 보고 항명수괴라고 하더니만 당신이 내란 수괴가 됐군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묵비권 보장되고 그 변호인 선임권 보장되고 누구도 당신 고문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건 알아라. 그거 그냥 공짜로 된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런 묵비권, 뭐 고문받지 않을 권리들을 이렇게 쟁취한 게 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얻어진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것을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이 짓밟는데 실패하니까 또 그 권리는 내가 행사하겠대요. 참 염치도 없는 거죠. 염치도 없고 정말 구질구질하고 정말 치졸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저는 한 가지 이게 제 과민한 어떤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영장이 집행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저는 그런 우려를 해봐요. 왜냐하면 경호처가 이 사태를 네. 대통령 신체에 대한 위해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장이 집행되는 그 단계를 네. 그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행여 모르지 않냐는 거지. 아직은 탄핵이 인용된 게 아니니 현직 대통령인 건 맞고 그럼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저놈들은 반국가 세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으니 우리는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 말이 맞다면 저는 그들이 지금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씨를 두고 있다면 경호 실패예요. 자,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장악돼서 지금 군 통수권자이자 정당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의 그를 상징하는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려 든다면 경호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지대로 대피시켜야죠. 그게 경호 매뉴얼의 1차죠. 어떻게 안전지대가 있는데 들어와 내가 막아줄게 이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네요. 앞뒤가 안 맞는데 네. 만약에 그들의 논리가 맞다면 만에 하나 정말 충심해서 그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경호처에서 경호라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관점이라면 나는 안전지대로 대표시켰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관저가 외부 사람 모르게 안전지대로 대피가 안 되는 시설이라면 그건 대통령 관저로서의 최소한의 물적 장비를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외부 사람 모르게 안전지대에 대피가 가능해야만 그게 대통령의 관저겠죠. 그리고 그들이 경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안전조치했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이 맞다면 이 체포하려는 세력을 혹시나 모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전제하고 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면 안전지대로 대피시켜야 맞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잡으러 오라. 그래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겠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건 정치가 없는 거다. 적어도 탄핵으로 갈 바에는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망명시켜야 맞지 않느냐. 그 실정법의 관점에서 보면 범인 도피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또 실정법에 얽매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타협을 이룰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했는데 결국 타협이 안 됐죠. 그래서 그러나 그 이후에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이 이제 신분에 있었던 분이 구속되는 그 모습은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는 거 이걸 몸소 이제 뼈저리게 느꼈던 건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네. 예, 그래서 내란 수괴인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과는 관계가 없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그건 아니죠. 혐의들이. 개인적인 어떤 맞습니다. 그 정권의 신임이 이게 전제가 흩어진 거 아니냐. 내가 당신 믿고 찍었지 최순실 믿고 찍었냐 이런 개념인데
이 사람은 지금 역도가 된 거예요. 국사범이 된 겁니다. 이건 차원을 같이 할 수 없는 혐의가 것이죠. 뭐 완전히 다르죠. 네. 네, 그 당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는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일종의 공범 관계로 뭐 경제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 이권에 좀 같이 뭐 개입한. 그래서 지극히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적인 개인적인 그런 범죄들이고 나중에 이게 뭐 대부분 이제 법적으로도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이 윤석열 씨의 범죄 혐의는 차원이 다른 그럼요. 정말 이제 비교해 보면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내가 박근혜 보고 찍었지 최순실 보고 찍었냐 이거예요. 그러니 당신 물러나라 이건데 지금은 뭐냐면 내가 나 지켜달라고 뽑았지 나 죽이라고 뽑았냐 이거죠.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시중에서 박근혜가 양반이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럼요. 이제 그분은 적어도 저는 그 악마는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에 어떤 좀 비극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자리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진 일인데 이 문제는 달라요. 이 문제는 명백한 내란 범죄란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누가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까? 뭐 공무원들 몇 명이 쫓겨날 뻔했죠. 그러나 누가 뭐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을 위험? 그런 건 없었죠. 그때 뭐 일부 계엄이 논의되고는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심성이 그런 잔인 무도할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누구야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뭐 백령도 앞에 끌고 가서 뭐 총살시켜 버리겠다고 그것도 낭설은 아닌 거죠. 아이, 왜냐하면 참, 예. 전권을 또 위양할 거라고요. 이 사람의 특성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내란에 성공했으면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한테 전권을 위임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날개를 달고 무슨 짓이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거한다잖아요. 나는 우리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용어다. 수거라는 게 네. 쓰레기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참 가소롭죠. 왜냐하면 차이가 뭔데 누구를 쓰레기로 평가하고 수거를 합니까? 우리 헌법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헌법 파괴범들이죠. 다 망상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참으로 어이없는 게 다 이해한다고 해도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한동훈 대표는 왜 방국가세계령인 겁니까? 한때 자기가 검찰에서 데리고 있었고 자기가 데리고 와서 정치권에 입문시켰어요. 그런데 단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반국가세력이래요. 그리고- 수거하겠대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찬성한다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너무 논리 안 맞아도 얼척없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얼척없다는 거죠. 아니 다 양보해 그래 그 사람은 민주당을 공산당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런데 왜 한동훈은 그 오염됐나요 공산당에? 말도 안 되는. 아니 정말 근데 말도 안 제가 이제 태극기 집회, 보수 집회도 현장 가서 좀 이렇게 취재도 해봤거든요. 거기서는 실제로 예전부터 한동훈 때려 죽일 놈이라는 구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우파들도 지금 이렇게 굳이 나누면 두 개 정도가 구분이 되는데 한쪽은 완전히 그 오로지 윤석열만 친윤 윤석열만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세력이 있고 또 한쪽은 같은 보수 우파인데도 그래도 한동훈은 공격을 잘 안 해요. 응?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요. 구별을 해서. 근데 이쪽에서는 뭐 윤석열 추종하는 이쪽은 무조건 뭐 벌써 그게 총선 이전부터 한동훈 그때 왜냐면 그때부터 한동훈이 그 왜 무슨 김건희 디오페 사건 났을 때 좀 이제 그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때부터 한동훈 때려 죽일 놈이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윤석열이 아마 거기에 더 아마 영향도 받고 그런 면도 있지 않나. 그래서 막 이게 막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무슨 이게 진짜 뭐 그 자살이라는 게 진짜 이제 뭐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그런 진짜 명령까지 응? 그러니까 갔었나? 이제 이분이 망상가요. 철없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계엄을 국방장관하고 둘이 손잡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노상원하고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김용현,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만 정말 의기투합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모르잖아요. 나머지들은 계획도 잘 모르고. 나머지들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정말 전쟁이라도 났으면 몰살시켰을 겁니다. 국군을. 하시라도 빨리. 본인의 능력 부족이에요. 아무리 양보해도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대통령을 해먹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제가 소름 돋게 무섭고 또 소름 돋게 웃기는 게 뭐냐면 작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이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어요. 뭔 미친 지랄 맞은 짓입니까? 아니 선글라스라는 게 원래 햇빛을 가리는 겁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할 때 쓰는 게 선글라스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 부셔서 그 행사가 곤란하면 다 써야죠. 왜 자기만 쓰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는 뭔가 조폭의 마음이 거기에 이제 나는 짱이야. 박정희가 그렇죠. 자주 썼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할 때 처음 나타난 국민들한테 처음 나타난 게 그 항공잠바 딱 입고 그 차지철 옆에 두고 선글라스 딱 끼고. 심지어 실내에서도 썼었대요. 그거는 공포를 만들기 위한 그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죠. 어떻게 국민 앞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옵니까? 그 통수권자란 자가.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이미 악마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못된 버르장머리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다시 보면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앉아 사는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떡 앉아가지고 그러더니 그 12월 7일 날은 습디다? 아니 계속 앉던가. 남자 새끼가 치사하게 한 번 앉았으면 끝까지 앉지. 뭔 지랄 났다고 또 12월 7일에는 서요? 잘못했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때 12월 7일 날 분명히 자기가 짧게나마 잘못했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태도로 유지를 하든가. 이제 와가지고 또 12월 12일 날은 또 뭐라 그러냐면 뭐 반국가 세력 때문에 내가 이걸 했으니 날 믿어 달래요. 또 한 번 하겠대요.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럴 거면 12월 7일 날 사과도 하지 말고 김용현 왜 잘라요, 그러면? 자기 말 맞다나 이 계엄이 정말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하는데 구국의 결단을 같이 한 동지는 왜 잘라냅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정신세계가 정상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빨리 본인을 위해서도 체포해서 치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 정신과 치료를 입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중증이에요, 중증. 그냥 경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마약 사범들, 마약 중독자들을 일단 뭐 구속시키고 검사들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경찰도. 그래서 빨리 이제 뭐 구치소로 보내고 뭐 형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오래 됐지만은 치료 과목, 치료 우선으로. 지금 이분은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치료해야 돼요. 본인의 망상 때문에 자기도 죽이고 국가도 죽이고 국민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 뻔했습니까? 자, 지금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김어준 씨 잡아다가 죽인다고 했다잖아요. 뭐 수거 대상 14명 뭐 수거해가지고 노상호는 그랬다잖아요. 노태학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방망이 들고 자기가 직접 취조한다고 그랬다잖아요. 무슨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법관이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그 전 정보사령관이 잡아다가 방망이로 패가지고 아니 이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비슷한 일이 도대체 언제 있었어요? 아니 그 12.12 때도 그 장태환 사령관 그 고초는 겪었지만 수사관 통해서 했지. 이게 무슨 극악무도한 짓입니까? 이게 아직 명백 100% 사실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도대체 노상원이라는 자가 현직도 아닌데 그 전직 정보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적어도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물고를 낼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보여준 모습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했고 무슨 방망이 준비했고 이것까지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낭설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참여해야죠. 인간으로서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를 지키겠다고요.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천병세 시인인지 어떤 분이 저는 그거 기억나는데요.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자기는 이제 쓰러져 있는데 자기들끼리 나가서 고문했던 경찰관들이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애가 이번에 입시를 봤는데 잘 봐, 좋은 대학 가야 될 텐데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저것들도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것들도 사람이었나? 아니 자식을 걱정하는 인간이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서 자기 한 행동을 봐야지 이게 옳고 그름을 안다니까요. 너무 경도되면 그 나치 때 인종 그 소탕한 것도 그거잖아요. 뭔가 경도된 생각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는 짓을 해요.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해도 사람이 사람을 고문하는 게 어떻게 그게 정의로울 수 있어요? 자기 그 입시 본 자기 자식이 그 장면을 봤어 봐요. 아버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네 이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 죄책감이 자식한테도 평생 씻을 수 없게 만들 겁니다.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멀쩡한 시민을, 아니 멀쩡하지 않다고 쳐도 그렇게 모진 고문을 하고 피가 흐르고 막 이런 짓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자식이 박수 쳐줄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요. 자식이 정말 고문당하는 것처럼 괴로울 거라고. 자식이 그 평생의 그 고통을 그 자식도 그 장면을 봤다면 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논란의 여지 없는 범죄인 거예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무슨 뭐 어디 백령도를 끌고 와서 수거해서 제거 그리고 설사 그런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야 그건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라고 해도 포고령에 다 담겨 있어요. 국회 활동 정지하고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척결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지 척결이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처단한다고 했잖아요. 그 의료인도.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마음속이 악마가 지배하는 것 같아요. 빨리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체포해서 그 악마와 분리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갑자기 톨스토이 소설의 그 바보 이반이 생각나는데 거기 보면 이반의 그 형제 그 악마들이 막 형제들 속에 들어가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악마는 어쨌든 이제 때려 잡아야죠. 그래야지 또 그 영혼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